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거예요? 절대 한국만은 안 된다던 미국 상류층 여성이 한국에 도착해서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 여성의 남편 역시 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15분 저는 케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집안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거든요. 보통 이 시간이면 케빈이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숙제를 하느라 시끄러웠는데 그날은 유독 고요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인 케빈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헤드폰을 낀 채 컴퓨터 화면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약간 들썩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게임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7명의 젊은 남자들이 완벽한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BTS라는 한국 그룹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케빈이 책상에 앉은 채로 손가락과 어깨를 미세하게 움직이며 화면 속 춤 동작을 따라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자신도 그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16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완전히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니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 붙어있던 NBA 선수들이나 슈퍼히어로 포스터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책상 옆 벽에는 공책을 뜯어낸 종이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한글로 적힌 노래 가사들이었어요. 케빈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적힌 글자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암호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케빈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런 가사들을 언제 다 적어 놓았는지 정말 눈치도 못 챘어요. 케빈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이 정도 몰입도라면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책상 한쪽에는 한국어 학습 교재도 몇 권 쌓여 있더라고요. 기초부터 시작하는 한국어 회화, K-팝으로 배우는 한국어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책들은 꽤 많이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줄을 그은 부분들과 연필로 적어놓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케빈이 얼마나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케빈의 몰입도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굳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빠져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걱정 반 무심한 반으로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모든 10대들이 겪는 일시적인 열풍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11시 케빈이 잠들고 난 후 저는 다시 한번 케빈의 방에 들어갔어요. 내일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려던 참이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던 중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학교폭력 상담 신청서라는 제목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제 손이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메모지를 자세히 보니 익명이라는 표시와 함께 매일 점심시간에 괴롭힘 당함이라는 문구가 케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읽기 어려웠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제서야 케빈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상할 정도의 몰입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실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벽에 붙인 포스터들과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한글 가사들이 모두 케빈만의 피난처였던 셈이죠. 학교에서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케빈이 찾은 유일한 안식처가 바로 한국 문화였던 겁니다. 마음속 깊이 무거운 감정이 스며들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관심한 어머니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케빈이 적어놓은 그 메모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학교폭력 상담 신청서라는 글자들이 마치 저를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16년간 아들을 키우면서 정작 아들의 고통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케빈이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시선을 계속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팬케이크를 앞에 두고도 포크만 만지작거릴 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젯밤 발견한 메모지의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 현실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케빈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 묻기에는 케빈이 더 위축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케빈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제 본 방안의 변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습니다. 케빈은 처음에 대답을 피하려 했어요. 그냥 재밌어서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궁금하다고 케빈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케빈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케빈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케빈은 시선을 여전히 피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악과 춤이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BTS의 음악을 들을 때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케빈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겪는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있으면 누군가 지나가면서 험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케빈의 책가방을 발로 차거나 복도에서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지나간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상황을 봐도 못 본 척하거나 단순한 장난이라고 여긴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이런 일들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케빈은 저에게 말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혼자 견뎌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더욱 빠져들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BTS의 음악 속에서만큼은 자신도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빈은 특히 BTS 멤버들이 과거 힘들었던 시절을 극복하고 성공한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무명이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는 사실이 케빈에게는 희망이었던 거예요.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케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한 어머니였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케빈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욱이 케빈이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려 했다는 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케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견디지 말고 무슨 일이든 저에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케빈도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케빈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케빈이 다시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케빈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방학 때 한국에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케빈이 그토록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케빈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정말 갈 수 있느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케빈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케빈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광경에 놀랐습니다. 오후 2시경 비행기에서 내린 저와 케빈은 터미널의 규모에 먼저 압도됐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들도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 외국인 승객들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케빈과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출입국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방문 목적을 물어봤어요. 관광이라고 답하자 한국 여행을 환영한다며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인사해줬습니다. 케빈은 공항에서부터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면세점을 지나가면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과 K-팝 관련 상품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특히 BTS 멤버들의 대형 광고판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흥분했어요. 미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케빈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도시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나 건물들도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일부 도시들에서 느꼈던 불안함이나 지저분함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케빈과 함께 홍대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케빈이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거리에는 케빈 또래의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케빈은 편의점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정말 특별하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봤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가겠다는 케빈을 말렸지만 케빈은 호텔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케빈을 혼자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호텔 로비에서 케빈을 지켜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여성들도 혼자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거든요. 케빈이 편의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케빈은 신기한 과자들과 음료수를 잔뜩 사들고 왔어요.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주고 심지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다며 흥미로워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직원이 외국인인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응대해줬다고 기뻐했어요. 저는 케빈과 함께 호텔방에서 사온 간식들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이었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제 예상과 달랐어요. 특히 안전함과 질서정연함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안전한 환경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면서 저는 어제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단 하루만 해도 느낄 수 있었던 한국 사회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과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 등이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케빈 같은 10대가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케빈은 아침부터 들뜬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명동과 강남을 구경하기로 했거든요. 특히 K-팝 관련 상점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케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여행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빈이 학교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노선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영어 안내방송도 정확했어요.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승객들도 서로를 배려하며 이용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일부 도시 지하철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케빈과 함께 강남에 있는 한 국제학교를 견학하러 갔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었지만 호텔에서 만난 한국 거주 미국인 가족의 추천으로 급하게 방문하게 됐어요. 그 가족의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고 해서 궁금해졌거든요. 무엇보다 케빈이 한국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여서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 학교는 미국과 너무 달랐다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건물 자체가 현대적이고 깔끔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활기차고 밝았습니다. 미국의 일반적인 공립학교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특히 입구에서부터 학생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두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쳤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이나 시험 점수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려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실제 수업을 참관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영어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조별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주제는 각 나라의 문화 소개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손을 들고 질문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케빈도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점차 수업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담당 교사가 케빈을 소개하며 함께 참여해보라고 격려했을 때 케빈은 망설이면서도 결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미국 문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케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점차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케빈이 발표를 마쳤을 때였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몇몇 학생들은 미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습니다. 케빈은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아이들은 자기보다 조금만 못나면 무시하기 바쁘다고 했는데 한국은 서로 칭찬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담당 교사는 케빈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걸어줬습니다. 케빈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며 오늘 발표가 정말 좋았다고 격려해줬어요. 또한 한국어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케빈은 그런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동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학생 식당을 구경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메뉴가 정말 다양했고 영양 균형도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부터 서양식 요리까지 정말 폭넓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급식의 질이었어요. 미국 학교 급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양가 높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와 나물 같은 발효식품들도 있었고 국물 요리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모든 음식이 당일 조리된 신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케빈은 급식 트레이를 받아들고 신기해했어요. 미국에서는 피자나 햄버거 같은 가공식품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가정식처럼 다양한 반찬들이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균형 있게 구성된 한식의 매력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따돌림이나 왕따 같은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앉아 있었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케빈은 한국 학생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눠봤어요. 몇몇 학생들이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고 케빈도 서투르지만 한국어로 인사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은 케빈의 한국어 시도에 박수를 쳐주며 격려해줬어요. 그런 반응을 보며 케빈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한 환대였을 거예요. 학교 참관이 모두 끝난 후 케빈은 저에게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았어요. 여기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과 관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교육 현장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쟁만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무엇보다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건전하고 따뜻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미국에서는 왜 케빈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물론 모든 한국 학교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오늘 본 학교에서만큼은 케빈이 행복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케빈도 오늘 경험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특히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준 것이 가장 기뻤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소외감을 느꼈는데 여기서는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케빈을 한국에서 키우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어요. 그날 새벽 4시경 호텔방에서 잠을 자던 케빈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기운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케빈이 목이 너무 아프다고 하며 제게 다가왔을 때 손으로 만져본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로 재보니 38.5도였어요. 저는 즉시 미국에 있을 때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케빈이 작년에 독감에 걸렸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악몽이었거든요.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승인을 받아야 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내의 병원을 찾아 예약을 잡아야 했습니다. 응급실이 아닌 이상 당일 진료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결국 그때는 응급실에서 5시간을 기다린 후 2,000달러가 넘는 진료비를 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문의하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직원이 걱정하지 말라며 호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고 외국인 진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를 드려보겠다는 말에 저는 외국에서 당일 진료 예약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했어요. 놀랍게도 병원 직원과의 통화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후 2시 진료 예약이 완료됐다는 거였어요. 호텔 직원은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아서 당일 진료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미 한국과 미국의 첫 번째 차이를 실감했어요. 오후 2시 케빈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부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조명도 밝고 깔끔했어요. 뉴욕의 병원들은 대부분 오래되고 어두침침했는데 여기는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외국인 전용 창구라는 안내판이 따로 있다는 점이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만난 직원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예약하신 케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여권과 여행자 보험 증명서만 확인하면 된다고 안내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면서 벌써부터 복잡한 절차를 각오했는데 불과 2분 만에 모든 접수가 완료됐어요. 직원이 번호표를 주면서 15분 후에 3번 진료실로 가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환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정수기와 간단한 음료수까지 제공되고 있었어요. 뉴욕의 병원 대기실은 항상 북적거리고 지저분했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정확히 15분 후 간호사가 나와서 케빈 윌슨을 호명했어요. 젊은 여성 간호사였는데 영어로 케빈에게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케빈이 목이 아프고 열이 난다고 답하자 간호사는 많이 힘들었겠다며 선생님이 곧 볼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의사 선생님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의학적 설명도 쉽게 해주었습니다. 케빈을 진찰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목을 보면서 목이 많이 부었다고 하더니 청진기로 폐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케빈에게 아파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며 금방 나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미국 의사들은 대부분 기계적이고 서둘렀는데 여기서는 환자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세균성 감염일 수도 있으니 간단한 혈액 검사를 해보겠다고 설명한 후 간호사가 케빈의 혈액을 채취했어요. 미국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하루 이틀 걸렸는데 여기서는 30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30분 후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행히 단순한 바이러스성 감기라고 말했습니다. 항생제는 필요 없고 해열제와 기침약만 드시면 된다고 하면서 처방전을 영어로 번역해서 주었어요.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하고 3일 후에도 열이 나면 다시 오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사가 케빈에게 많이 아팠을 거라며 이 약 먹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각 약의 효능과 복용법을 적은 영어 설명서까지 따로 준비해 주었어요. 계산을 할 때가 되자 저는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료비를 받아보자 진찰료, 혈액 검사비, 약값을 모두 합쳐도 60달러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케빈이 응급실에 갔을 때 2,500달러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행자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케빈이 말했습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했다고.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항상 바빠 보였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정말 환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케빈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열도 내리고 기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나을 거라고 했던 말이 정말 맞았어요.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전 과정이 정말 인간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미국에서는 환자를 번호로 부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케빈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단순히 의료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배려, 문화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주가 시작되면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 이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케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의 생활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을 알아봤습니다. 강남과 분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를 몇 곳 방문해봤는데 외국인들의 문의가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개사는 특히 미국인 가족들의 경우 교육 목적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미국인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가 케빈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가족이었는데 엄마가 케빈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해보니 제니퍼 스미스라는 분이었고 아들 마이클과 함께 1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했습니다. 제니퍼는 정말 반가워하며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분당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실제 거주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거든요. 다음날 오후 케빈과 함께 제니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 케빈은 마이클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설렘에 들떠 있었어요. 분당 정자역에서 내려 도보로 10분 정도 걸어가니 깔끔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단지 입구부터 정말 잘 관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니퍼의 집은 35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들어서자마자 놀랐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세련되었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어요. 넓은 공원과 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니퍼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전세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제니퍼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처음에는 전세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월 높은 렌트비를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목돈을 맡기고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획기적이었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니퍼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마이클이 케빈에게 자신의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제니퍼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니퍼는 미국에서 같은 조건의 아파트를 렌트하면 매월 $4,000는 좋게 나왔을 거라고 계산해줬어요.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니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이 한국에 온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많이 늘었고 학업 성취도도 향상됐다고 했어요. 제니퍼는 마이클이 다니고 있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분당 지역에 있는 학교였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케빈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환경일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등록 과정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제니퍼는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등록과 비자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교육 목적의 장기 체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왔는데 마이클이 케빈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무언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케빈은 눈을 반짝이며 마이클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제니퍼는 마이클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에 점차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정말 감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니퍼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장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공동체 의식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마이클은 케빈에게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K-팝 댄스도 정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하니 케빈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같은 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마이클의 모습이 케빈에게는 하나의 롤모델처럼 보였을 거예요. 제니퍼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당장 영구 이주는 어렵더라도 일정 기간 체류해보면서 적응 과정을 거쳐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케빈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집에 돌아가기 전 제니퍼는 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줬어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 초기에는 이런 커뮤니티의 도움이 정말 중요하다고 조언해줬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케빈이 말했습니다. 마이클처럼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고 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이 꿈만 같았어요. 공항의 혼잡함과 소음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의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긴 줄과 지친 표정의 사람들을 보니 현실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케빈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그토록 밝고 활기찼는데 뉴욕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다시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케빈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케빈이 사온 K-팝 앨범들과 한국 과자들, 그리고 한글로 된 학습 교재들이었어요. 이 물건들을 보니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케빈이 그렇게 행복해했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월요일, 케빈이 학교에 간 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케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진 것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케빈의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을 피하며 마지못해 가방을 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케빈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불안했어요. 혹시 또다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현실이 더 괴로워지지는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케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케빈은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바로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한국에서의 밝은 모습을 본 후라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케빈을 따라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케빈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몇몇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케빈을 보고 킥킥거렸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아이들이 네가 무슨 한국에 갔냐며 거짓말 말라고 비웃었다는 거였습니다. 케빈은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기억들마저 더러워진 것 같다고 속상해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저는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또 다른 학교 총기 사건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다행히 케빈이 다니는 학교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미국에 돌아오니 다시 현실이 됐어요. 며칠 후에는 케빈 학교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고등학생 몇 명이 학교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케빈이 다니는 중학교와 같은 학군이라서
더욱 걱정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케빈의 학교 생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혼자 점심을 먹고 방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마이클처럼 활발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현재 상황이 더욱 괴로워 보였어요. 케빈의 교실 수업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본 활발한 토론과 창의적인 수업과는 정반대였어요. 케빈은 수업이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교과서 내용만 기계적으로 가르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케빈이 점점 더 위축되어 간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고 밝았는데 미국에 돌아온 후에는 예전보다 더 소극적이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현실과의 괴리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케빈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한국 갈 수 없을까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케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빈은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 따뜻하게 대해준 선생님들,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환경에 대해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케빈의 간절한 부탁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단순히 여행으로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케빈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진짜로 이주를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케빈을 학교에 보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케빈이 이런 고통을 받게 둘 수는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여준 케빈의 밝은 모습이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머니로서 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지만 케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케빈 자신이 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케빈도 제가 진지하게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 이주가 우리 가족에게, 특히 케빈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케빈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데이비드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 데이비드에게 한국 이주에 대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니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첫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한국, 그쪽은 언어도 안 통하고 내가 일하는 자동차 산업에도 맞지 않는다며 즉석에서 반대했습니다. 20년간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해온 자신이 갑자기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케빈 하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케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학교 폭력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 한국에서 보여준 밝은 모습,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문제들은 학교를 옮기거나 상담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며 굳이 나라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냉담한 반응을 보면서 저는 답답했어요. 남편이 케빈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데이비드는 평소에도 일에만 집중하느라 가족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편이었습니다. 케빈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 것도 단순한 유행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사회 환경, 뛰어난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케빈이 그곳에서 보여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니퍼 가족의 사례도 들려주며
실제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인 가족들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만 제기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경제적 불안정성 등을 들며 무모한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력과 연금, 그리고 미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20년간 쌓아온 안정적인 삶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데이비드가 케빈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정작 당사자인 케빈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의 일시적인 감정이라며 치부해버렸어요. 저는 그런 데이비드의 태도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아이의 안전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케빈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말 알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혼자 견뎌온 케빈의 마음을 생각해보라고 호소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도 점차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케빈을 사랑하지만 감정적으로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몇 주 지내본 것만으로 평생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데이비드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저는 케빈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 다 감정이 격해져서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저도 데이비드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실망해서 대화를 피했습니다. 케빈도 부모 사이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이런 냉전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케빈이 학교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복도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밀쳐져서 책가방이 바닥에 쏟아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케빈은 또다시 혼자 감당하려고 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우연히 목격하고 저희에게 연락을 준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데이비드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으로 케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한국 이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영구 이주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6개월 정도만 체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데이비드의 회사에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나 단기 파견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최소한 케빈이 한 학기 정도는 한국에서 공부해 볼 기회를 주자고 설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케빈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케빈이 학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비드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케빈의 교육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철저히 계획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비록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케빈이 한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케빈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케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준비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체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문제, 학교 등록, 주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지만 케빈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에 도착해 인천공항에서 분당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 위해 온 것이었거든요. 3개의 큰 캐리어와 몇 개의 박스에
우리 가족의 생활용품을 담아왔어요. 데이비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케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있는 외국인 친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편의점, 작은 마트, 심지어 영어로 된 안내판들까지 있어서 외국인들이 생활하기에 정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으로 나온 김 선생님은 중년의 친절한 남성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 아파트 내부를 자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김 선생님은 이 단지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들이 꽤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 가족들이 교육 목적으로 머물고 있다고 했어요. 아파트는 우리 가족이 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되어 있었고 가전제품들도 모두 최신형이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관리비에 인터넷과 케이블 TV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에게 환영 선물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와 과자, 그리고 근처 맛집들을 정리한 지도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었어요. 외국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라고 설명하면서 혹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입주 첫날 저녁, 우리는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케빈은 자신의 방을 꾸미느라 바빴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K-팝 포스터들을 다시 붙이고 한국어 교재들을 책상에 정리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가족과 함께 주민센터에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른 절차였어요. 직원들도 외국인 고객에게 익숙한 모습이었고 영어로 된 안내 자료들도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나서 저는 정말 한국 거주자가 된 것 같은 실감이 났습니다. 작은 카드 한 장이었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서였거든요. 케빈도 자신의 등록증을 받고는 정말 신기해했어요. 한국 친구들처럼 자신도 이제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길에 우리는 첫 번째 이웃을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미경 씨라는 분이었는데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마주쳤습니다. 박미경 씨는 우리가 새로 이사온 외국인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면서 연락처까지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도보로 5분 거리에 대형마트가 있었고 각종 음식점들과 카페들도 즐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디를 가든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다녔는데 여기서는 그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케빈은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을 발견하고는 정말 좋아했어요. 농구장과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몇몇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케빈도 함께 놀고 싶어 했지만 아직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민준이라는 케빈과 비슷한 나이의 소년이었어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민준이는 케빈에게 축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케빈은 망설이다가 결국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아이들과 어울려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벤치에 앉아 케빈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아이들이 케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함께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도 공원에 나와 계셨는데 저희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분도 외국인 가족들을 많이 봐서 익숙하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금방 친해질 거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동네에는 외국인 가족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도 되나 하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환대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몇 년을 살아도 이웃과 인사 한 번 나누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첫날부터 이런 따뜻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케빈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만난 친구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가 내일도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면서 한국어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케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체류 결정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도 예상보다 좋은 반응이었어요.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최소한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설이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미국의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편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주민들의 대화 소리가 정겨웠어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주인공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